식물인간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 강서방 절대 모르게 태우러 와. 충격적 남편과 내연녀의 정체.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연을 넘어선 한 여성의 생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각종 범죄들이 난무하는 지금, 제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획되어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정말 비상해졌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 앞에서 양심은커녕 인간이길 스스로 포기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늘입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야기는 다소 복잡하고 어지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돈과 욕심이 만들어낸 추악한 범죄의 전형입니다. 저는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끼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아래에서요. 부모님은 평범하셨습니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지도 않은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이 흐르는 집이었죠. 외동딸인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리고 아낌없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이면 집안에 엄마의 손맛이 담긴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놀이터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과 아빠의 웃음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것은 제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빠가 대전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저희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신 아빠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출장 중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른들 말로는 특이하게 산재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아이였지만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는 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일어나? 나 아빠랑 놀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빠 꼭 일어나실 거야. 우리 딸 있으니까. 분명히 하루 이틀 시간은 흘러 저는 11살이 되었지만 아빠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는 우리 집에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가 되었죠. 저는 여전히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학교가 끝나면 병원에 들러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아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 손이 미세하게라도 움직이기를, 작은 눈빛이라도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빠의 병세가 길어질수록 말 대신 한숨이 늘어났고 저는 그런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자꾸만 눈치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빨간 불이 깜빡거리며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아버지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가슴을 때리는 거야? 아빠 자고 계신데. 저는 울면서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병실은 삐소리와 경고음, 바쁘게 움직이는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곤 하셨죠. 엄마는 저에게 아빠가 곧 일어날 거라고 하셨지만 우리 모두가 믿고 싶어하는 거짓말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더욱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 지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검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국 제 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득한 사람들 검은 정장을 입고 어깨를 떨고 있는 엄마의 모습. 아버지를 잃고 저와 엄마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지냈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전처럼 웃을 수 없었고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겨울방학이 다가올 무렵 엄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나랑 더 오래 같이 있자. 오늘은 출근 안 하면 안 돼? 그러고 싶은데 우리 딸 잘 키우려면 엄마도 힘내야지 알았지?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하시고 해가 진 뒤에야 돌아오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졌죠. 집에 돌아온 엄마는 늘 녹초가 되어 계셨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엄마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이셨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동정 어린 말들은 오히려 엄마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퇴근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엄마의 모습 자리에 앉기 전에 허리를 토닥이며 숨을 고르시는 모습만으로도 엄마의 하루가 얼마나 힘겹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설거지도 해놨어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숨 좀 쉰다 고맙다. 정말 그렇게 우리 둘만의 삶이 시작되었고 조심스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었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엄마 덕분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 저는 엄마가 퇴근하실 쯤 저녁상을 차려놓고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 밥솥 버튼 누르고 김치 꺼내고 계란 후라이나 어묵볶음을 데우는 게 전부였죠. 엄마 오늘은 내가 밥 해놨어. 어머 진짜? 이건 내가 했어? 와 우리 딸 이제 다 컸네. 중학교 3학년쯤 되자 찌개 종류도 조금씩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는 특히 자신 있었는데 된장찌개는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연습을 하다 보니 차츰할 수 있는 음식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에서 왕따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지만 저는 스스로 친구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자발적인 외톨이였죠. 어울릴 시간도 돈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철이 일찍 든 탓인지 그런 무리 속에서 웃고 떠드는 일이 별로 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 먹고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쟤 왜 맨날 혼자야? 좀 무섭지 않아? 무시에 관심 주지 말자. 그런 말이 들려올 때면 마음이 쓰이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고3까지 버티고 또 버텨서 결국 수도권의 한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엄마 앞에서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죠.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전액 장학금 받고 가는 거라서 돈도 안 들어. 우리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자랑스러움,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엄마 품에 안겨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피땀 흘려번 돈을 제 학비로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 동안에도 개인과외와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엄마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에 들어갔고 정말 운 좋게 첫 지원한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죠. 엄마 나 취직했어. 진짜야? 세상에 우리 딸이 취직을 하다니 정말 잘 됐다. 이젠 내가 기대도 되겠네.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비로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회사 생활이란 처음엔 서툴고 정신없었지만 일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제자리를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사 업무 중에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회사 산하보험을 관리하던 보험 설계사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험이 필요하겠다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되었죠. 혹시 실비 보험은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나이대라면 이 상품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비교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엄마 것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머님 상황에 맞는 것도 따로 준비해 볼게요. 그렇게 엄마 보험까지 가입하게 되면서 남편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업무적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운명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조용하고 무던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일 처리는 깔끔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고요.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넌 정말 성실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야. 나 그런 점이 참 좋아.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빠른 결혼이었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따뜻한 분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은 가족끼리 뭐든지 공유하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위기 불편하진 않겠지? 네, 전 너무 좋아요. 저희 집도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분들의 다정한 모습은 예전 우리 가족을 떠오르게 했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참 좋은 가족이구나. 여기에 잘 어울리고 싶다.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 따뜻함이 가족에게만 국한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시어머니는 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세세하게 관심을 쏟았지만 저에게는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날은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지나가시기도 했어요. 주말이면 시어머니는 저를 꼭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말에 뭐하니? 심심할 텐데 와서 반찬 좀 도와줘. 내가 지난번에 만들어둔 오이지 무침 진짜 맛있더라. 와서 좀 대량으로 만들어두고 가라. 이 모둠도 나눠주게. 아, 네, 알겠습니다. 속으로는 심심하긴요.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맴돌았지만 결국 조용히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조차도 그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곁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산욕조리 중인 저를 불러 일을 시키셨습니다. 어제 반찬이 다 떨어졌는데 넌 된장찌개 하나쯤 끓일 수 있지? 지금 허리도 잘 못 펴겠는데요. 애는 자고 있잖아. 그 정도는 움직여야 회복도 빨라. 억지로 일어섰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일상에서 제 엄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없이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절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몇 번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도 계속 시댁 가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어. 나도 우리 엄마 좀 보고 싶어. 요즘 고객들 다 주말에 만나서 말이야.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투정이 많아. 조금만 더 참아봐. 그 말이 참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참는 게 당연한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제 감정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조금은 외롭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외롭고 고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시댁에서 봤던 그 따뜻함은 결국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남편은 보험 설계사다 보니 외근이 많았습니다. 지방이고 수도권이고 가리지 않고 고객들을 만나러 다녔죠. 아이를 낳고 키우던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밤낮 없이 아이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아이 재우고 나면 어느새 다시 밤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죠.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늦어 미안. 내일도 아마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말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너무 지쳐서 엄마가 내가 뒷바라지라도 해줄까? 아이 보느라 밥도 못 먹잖아 하시며 도와주시려 했지만 그 말이 시댁 귀에 들어간 순간 저는 또 다른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돈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얘는 딸을 시집 보냈으면 손을 떼야지. 어른이 너무 나서면 곤란한 법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혀를 차실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날 도와주려는 마음조차 흉이 되는 걸까?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조심스럽게 털어놔도 돌아오는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위로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투였죠.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절 보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후회돼. 너 너무 나무 토막 같아서 너무 재미없어. 그 말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죠. 나무 토막 같다고요?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 뭘 참고 견디고 있는지도 몰라주는 게 야속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이가 있었기에.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어서 그냥 꾹 참고 버텼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집을 나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추스릴 틈도 없이 제 인생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의 뇌출혈이었어요. 엄마가 언제 쓰러지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다가 갑작스러운 한 통의 전화를 받았죠. 혹시 따님 되세요? 제가 교회 집사인데요. 어머님이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돼서 119에 신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집사님의 목소리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엄마는 그날 교회 집사님과 예배를 함께 가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자 이상하다고 느끼신 집사님이 119에 신고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러 가는 일도 뜸해졌으니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랐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일 때문에 아침부터 나간 상태였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겨우 도착한 병원 중환자실 안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엄마. 삑소리만 울리는 그 공간에서 저는 입술을 떨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발견이 조금 늦었고요.
수술은 했지만 의식이 돌아오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엄마가 안쓰러운 것도 엄마 없는 내 일상이 걱정되는 것도 잠시였고 병원비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 수술비는 또 어떻게? 보험은 들어둔 게 있었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그 눈물의 절반은 슬픔이었고 나머지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엄마의 병보다 당장 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남편이 보험 설계사잖아요. 엄마와 저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꽤 넉넉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비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죠. 그 보험들 다 생명보험이야 사망했을 때 받는 돈이 많은 거지. 입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뭐라고? 아니 생명보험들도 입원비 보장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보장을 사망시로 지정해놔서 별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걸. 그리고 솔직히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 유지해봐야 뭐하냐? 깨어날 확률도 없는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를 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장모님이 내 가족이야? 너네 집안일을 왜 내가 떠안아야 되는데? 아 몰라. 아 가뜩이나 바쁘대 죽겠는데 병원비까지 어쩌라고? 저는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둔 뒤 시댁일에 앞장서서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수입이나 예금도 없는 상태였고 당장 병원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기대할 수도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어떻게든 보험금이라도 조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남편에게 중환자실 입원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알려달라고 말을 해도 남편은 다 안 나온다며 사망 보장 기준이라고 저에게 귀찮다는 듯이 대꾸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찌 이다지도 야속할 수 있는지요.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전 엄마 옆을 지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어요. 숨을 쉬고 있지만 마치 고요하게 잠든 사람 같았고 때론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인데 내 전부인데 어떻게 그리 쉽게 떠나보낼 수 있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물수건을 준비해 병원에 갔고 엄마의 얼굴이며 팔이며 다리를 정성껏 닦아드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은 좀 따뜻하네. 아들 데리고 올 걸 그랬나? 엄마가 우리 아들을 엄청 좋아하잖아. 제발 눈 좀 떠봐. 엄마는 대답이 없었지만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어요. 엄마 나 외로워나 엄마한테 기대고 싶어. 언제쯤 눈 뜰 거야? 언제쯤 우리 딸하고 불러줄 거야? 그 말이 하루에도 수십 번은 나왔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위로받기 위한 말이기도 했고 어쩌면 엄마가 정말 듣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병원에 들어서서 중환자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익숙했어요. 손에 물수건을 들고 익숙하게 엄마의 병실 문을 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베개가 왜 저기 있지 싶었거든요. 엄마 발밑에 받쳐뒀던 작은 베개가 병상 옆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움직일 리는 없고 간호사 선생님이 위치를 바꾸신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호사실에 들러 물어보니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 어제 야간 근무자 중에 그 병실은 안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베개요? 건드린 사람 없을 거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왔다는 건지 예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는 완전히 누워 계셨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베개가 움직였다는 건 분명 뭔가 있었단 얘기잖아요. 병원엔 엄마를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외삼촌도 지방에 계시고 친척 중에 엄마를 병문안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남편? 그 사람은 엄마가 입원한 이후 병원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어요. 병원 CCTV는 중환자실 특성상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답답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됐어요. 병상 옆에 컵이 조금 옮겨져 있는지 물병의 방향이 달라졌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에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민해진 걸까 하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기엔 미묘한 위화감 같은 게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병실 안에서 제 엄마와 저 둘만 있어야 하는 그 공간에 어쩌면 우리 둘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절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병실에 귀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작은 베개 하나가 옮겨져 있는 걸 본 이후 자꾸만 병실 안에 낯선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CCTV에 대해 물어봤어요. 혹시 병실 안에 CCTV는 없나요? 보호자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요. 중환자실은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CCTV 자체가 설치되지 않아요. 그럼 어젯밤에도 혹시 엄마 병실에 다녀간 사람은 없었을까요? 보호자 외에는 출입 자체가 제한돼서요. 병동 기록에도 그런 건 없어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사 회진이 있긴 했지만 그건 대부분 바이탈 체크 정도였고 제가 있을 때도 몸을 뒤집는다거나 침대를 크게 건드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상했어요.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엄마 병실의 모습을 매일 휴대폰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각도, 팔의 위치, 링거 속도, 침대 아래 깔개 방향까지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메모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의 링거 속도가 바뀐 거예요. 분명 어제보다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둔 영상과 비교했더니 드립 속도가 크게 다르더라고요. 오늘 링거 속도 바뀐 건가요? 어제랑 다르던데요. 이상하다.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간호일지의 변화 기록은 없어요. 간호사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기록엔 아무 변화도 없다고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분명 병원 내부 혹은 내 주변 어딘가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런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의심을 가득 품은 채로 엄마 병실에서 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무언가를 황급히 감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종이 같은 걸 접어 서랍에 넣는 듯한 행동이었죠. 뭐해? 당신? 왔어. 얼른 들어가서 자. 나도 뭐 고객 거래 확인하던 중이었어. 자야겠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우리 부부는 어느새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 때문에 그랬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해져 버렸죠. 근데 지금 그 행동은 뭐였을까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남편의 어색한 행동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열어보다가 그 안에서 두툼한 우편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익자 변경 관련 유의사항 검토. 사본 및 동의서, 송부권.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상기 수익자 변경과 관련된 보장성 상품은 M보험사 상품이며 모든 변경은 본인 확인 후 완료되었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수익자 변경이라니. 설마 우리 엄마 보험 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급히 저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던 보험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아닌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듯이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찌릿했어요. 수익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엄마는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누구의 동의로 이게 가능했을까 싶었죠. 남편이 계속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우리 엄마의 상태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엄마를 향해 아주 느릿하고 조용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찝찝함이 절 에워싸기 시작한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엄마의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죠. 마치 세상의 소음과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숨소리는 일정했고 기계음이 리듬처럼 공간을 메우고 있었죠. 엄마 나왔어? 오늘은 날이 좀 흐리네. 그래도 내일은 맑다니까. 우리 산책 가자. 엄마 눈 뜨면 내가 병원 마당에 휠체어 끌고 나갈 거야. 말을 하며 엄마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지만 미동도 없었어요. 시간이 꽤 지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을 나서며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를 걸어 나갔죠.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간 그때였어요. 주머니 속에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들인가? 그 생각에 얼른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름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전화의 발신자, 이름이 분명히 엄마였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잘못 본 건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아무리 봐도 엄마였어요. 엄마의 휴대폰은 병실 서랍 안에 충전도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거든요. 제가 서랍 안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온몸이 달달 떨렸죠. 그런데도 전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면 누군지 밝혀야만 하지 않겠어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우리 엄마의 상태를 가지고 이런 못된 장난을 치다니. 전부 다 찾아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아 누구냐고 소리를 쳤죠. 그런데 정말로 그 어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딸아 엄마야 엄마. 말짱한 거 절대 병원에도 강서방한테도 알리면 안 돼. 지금 당장 차 몰고 나 좀 데리러 와라. 엄마 목소리였어요. 분명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맞아? 진짜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목소린데. 딸아 엄마야 엄마 말짱한 거 절대 병원에도 강서방한테도 알리면 안 돼. 지금 당장 차 몰고 나 좀 데리러 와라. 눈앞이 핑 돌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린 지경이었습니다. 장난이 맞았어요. 우리 엄마일 리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 목소리였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우리 엄마 목소리였다고요. 도대체 누가 우리 엄마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거냐고요? 방금 전까지 무려 10분 전까지도 우리 엄마가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걸 봤는데 저는 다시 손사래처럼 병원 건물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서 중환자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가슴이 콩콩 뛰었고
손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떨렸어요. 정말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문을 확 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있어야 할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링거와 침대 각도는 어제와 똑같았는데 그 위에 누워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형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네킹처럼 생긴 인형이 침대에 덮인 채 누워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바라봤어요. 링거줄도 심전도 기계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철저히 세팅해 둔 거였어요. 누가 왜 우리 엄마 자리에 인형을 놓아둔 거냐고요? 혼이 나간 듯 뒤로 돌아 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등 뒤에서 아주 낮은 소리로 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주변을 살폈는데 우리 엄마의 침상 밑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누군가가 침대 밑에서 숨어서 절 부르고 있었다고요. 전 그 순간 정말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 상황에 소리를 지르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겨우 참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조용히 부른 사람이 바로 제가 자주 봤던 간호사였거든요. 매번 약을 주고 링거를 교체해 주던 그 익숙한 얼굴이 그 어둠 속에서 절 보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숙였죠.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그런데 간호사는 말 대신 손가락으로 저 향해 조용히 손짓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건가? 지금 이 상황이 숨어서 몰래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 싶었죠. 사실 그게 맞았죠. 우리 엄마가 사라진 상태였잖아요. 이대로 어찌할 수 없었던 저는 얼른 머리를 굴렸어요. 혹시 누가 지나가거나 복도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으니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보호자 침대에 털썩 앉아 마치 평소처럼 엄마의 상태를 살피는 듯 연기했죠. 중환자실 복도는 늘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도 자칫 수상해 보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침대에 앉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입을 움직이며 조용히 물었어요. 진짜 대답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가고요? 지금 혼란스러워요. 우리 엄마 전화를 받고 온 건데 분명 우리 엄마 목소리였는데 그 전화 음성 변조한 거예요. 제 남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요.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그냥 장난이었던 거예요? 사람 놀리려고 그런 거냐고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어떻게 보호자님의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쾅하고 울리는 듯 했어요. 그러고 보니 그건 맞는 말이었어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목소리를 샘플로 얻었단 말이에요? 제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절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입술이 바싹 마르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제게 그걸 의뢰한 여자 이름이 이수연이에요. 이수연이요. 제 주변에는 그런 이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요. 그 여자가 누구죠? 그 여자가 왜 우리 엄마 목소리를 갖고 있냐고요? 그러자 간호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침 무언가를 다 털어놓으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침대 밑에 쭈그려 있는 것 치고는 꽤 비장해 보이는 모습이라 저까지도 덩달아 심장이 조여왔어요. 그 사람 이수연이란 여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때 전 그 애한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일진 무리의 우두머리였죠. 돈을 빼앗고 손찌검을 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그 여자가
왜 우리 엄마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린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수연한테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사를 간 뒤에 얼굴을 안 보고 살다가 이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땐 기절을 하는 줄 알았죠. 그 뒤로 고등학교 때의 일이 반복됐어요. 협박 문자 전화. 고등학생 시절 저에 대해 알고 있는 약점도 많았거든요. 제가 누구와 어울렸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함부로 끊어내지도 못했어요. 좋아요.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우리 엄마 목소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랑 관련이 있냐고요? 이수연이 왜 이 병원에 찾아왔는지가 먼저예요? 사실 이수연 보호자님 남편과 불륜 관계예요. 이건 제가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들고 온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의 내연녀라고요? 맞아요. 이수연이 제게 AI 음성 샘플 제작을 의뢰하면서 보험 얘기를 했어요. 여기 누워 계신 환자분의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이 된 상품이죠. 그걸 어떻게 수익자 변경된 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엄마의 보험 상품은 수익자가 남편으로 최근에 변경이 됐죠. 우리 엄마의 동의도 없이요.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AI 목소리로 동의를 했다면 게다가 남편이 보험 설계사니까 그런 문제는 요리조리 피해서 변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우리 남편과 이수연이 정말 불륜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간호사는 손끝으로 떨리는 링거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 여자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서 뭔가 더 큰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관찰만 했는데 이젠 저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보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수연 그 여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아마 그러다가 보호자님 남편과도 바람이 났겠죠. 빚도 많이 있어서 저에게 금전적인 요구도 많이 했어요. 평소에 사치를 많이 즐기는 타입이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관계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늘어나니 둘이 머리를 맞댄 것 같아요. 빚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을 하다 보호자님의 어머님의 뇌출혈을 이용하기로 했겠죠. 그러니까 보험금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남편분이 보험 설계사잖아요. AI 음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언장이 있는 것처럼 꾸밀 거라고 했어요. 제 남편이 AI 개발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이수연은 저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난동을 부렸어요. 저에게 남편분과 환자분이 통화를 했던 음성 녹음본을 주면서요. 그래서 환자분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에게 방금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서 전화를 한 건 다 이 일을 위해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맞아요.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이유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 인간들 아주 나쁜 계획을 꾸리고 있어요. 사실 전 처음부터 죄책감에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어요. 링거 내려가는 속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죠?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에게 환자분을 위험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링거의 속도를 조절해라, 약을 몰래 바꿔치게 해라.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핑 돌아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소름이 너무 돋아서 온몸이 닭살로 바뀐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양심이라는 것. 아니, 죄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건지 고작 빚 갚으려고 보험금이 필요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는 것 아니겠어요? 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놈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긴 세월을 함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절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길 포기한 짐승들에게 정말 큰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밝혀내고 말 거라고요. 간호사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이상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내용이었죠. 이수연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일만 하면 보험금에서 5억 줄게. 그 정도면 평생 숨어 살 수 있잖아 라고요. 빚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5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난다고. 보험금이 30억쯤 된대요. 보호자님 어머니 앞으로 걸려 있는 거요. 수익자를 사위로 바꾸고 마치 유언처럼 음성까지 조작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절대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안 하면 자기가 한다고요. 그 환자 어차피 금방 숨 끊길 사람인데 뭐 어떠냐고요. 말도 안 돼. 근데요.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보호자 말고는 들어올 수 없는 중환자실에 어떻게 그 여자가 드나들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관리 철저하잖아요. 그러자 간호사는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병원비는 제가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내주고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보험금으로 받은 돈과 남편의 월급을 합쳐서 정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비를 이수연 이름으로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죠. 병원비를 이수연이 대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시스템상에 보호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실의 출입이 자유로웠던 거예요. 보호자 자격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 여자가 우리 엄마의 병실에 마음껏 드나들고 있었다는 소리와 다를 게 없는 말 아니겠어요? 전 우리 엄마가 정말 괜찮은 건지 별일이 없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엄마, 우리 엄마 괜찮은 거 맞아요? 우리 엄마 어디 있냐고요? 이수연이 밤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보호자분께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틈을 봐서 빈 병실에 환자분을 옮겨놨어요. 그리고 이 방에는 인형을 가져다 두었던 거고요. 이수연이 무슨 짓을 하려고 찾아왔을 때 깜짝 놀라길 바라면서요. 링거 위치와 자세도 일부러 맞춰서 두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아, 그랬군요. 어쩐지 뭔가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위화감 같은 것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거고요. 급하게 옮기느라 미처 보호자님이 해둔 장치나 세세한 위치까지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보호자님께서 CCTV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고 아, 들켰구나 싶었어요. 이젠 다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숨기지 않고 이제 함께해야 한다는 결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인이 당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은 복수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절 도와주는 단 하나의 사람이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짓을 버티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마 같은 이수연은 증거가 없으면 항상 빠져나갔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죠. 그때 간호사가 속삭였어요. 이미 병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모든 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이수연과 제 남편, 그들의 탐욕이 이 덫을 스스로 밟도록 말이죠.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 간호사의 부탁에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4일 뒤 밤 11시 병원 복도는 경찰차와 보안팀으로 북적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이야. 그 익숙한 목소리들이 복도 끝에서 들려왔어요. 이수연과 제 남편이 경찰에게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들. 드디어 너희의 마지막이구나. 그 순간 간호사가 병실에서 작은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모든 증거가 담긴 카메라입니다. 그 물건의 정체를 확인한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었어요. 이수연의 다리는 풀린 듯 휘청였고 남편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그때 나타났습니다. 나도 증거가 있어요. 남편이 AI 음성 변조로 보험금 수익자를 본인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통지서를 내밀었죠. 당황한 그들 사이로 우리는 모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 캠코더 영상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엄마 병실을 오가는 장면, AI 음성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곧 돈이 들어오겠지라며 나누는 섬뜩한 대화까지.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AI 음성 모사 명예 도용 위조, 문서 제출 현대 기술을 동원한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범죄였어요. 저는 현장에서 형사 고소를 정식 접수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는 준비되어 있었죠. 민사와 형사, 양쪽 모두 진행하겠다는 말에 그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남편이 뻔뻔하게 내뱉은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렸어요. 그렇게 시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징역 12년, 이수연에게 징역 8년. 그들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수감됐어요. 시어머니의 용서 요청도, 남편의 뻔뻔한 반성문도 저는 단 한 줄의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러설 이유도 감정적으로 휘둘릴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끝나는 1년 4개월 동안 제 가장 소중한 엄마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죠. 하지만 저는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예쁜 집을 마련했어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신변 보호 신청, 주민등록 열람 제한 조치까지 모두 마쳤어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고 AI 같은 신종 기술이 어떻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지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또다시 겪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죠.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더욱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